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사람을 여러 급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 급을 나눴을 때 그 시선은 본인에게도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높은 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이런 허영심 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그 처참한 말로를 목격한 적이 있어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버섯 농사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선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들이셨어요. 저와 2살 더 어린 남동생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일이 바로 항상 버섯 농장에 남동생과 둘이서 놀았던 거랍니다.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농장에서 지내시며 정말 정성으로 버섯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수확한 버섯으로 저를 키우신 거랍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나 사람은 공평하다는 말이었죠. 직업엔 귀천이 없고 돈은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생각이 잘 느껴졌던 일도 있었는데요. 저희 농장에 한 번씩 일을 하러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손주들 먹이라며 매번 먹을 걸 챙겨주시기도 했었답니다. 한 번은 제가 안 입는 옷이랑 신발 같은 걸 챙겨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이번엔 내 옷이랑 신발도 주고 저번엔 할아버지한테 고기까지 챙겨줬잖아. 왜 그렇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건데? 아, 저 할아버지 손주들이 있어. 할아버지 혼자서 2 손주들을 키우고 있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조금씩 도와드리는 거야. 어차피 석희 너 저 옷들이랑 신발 이제 작아서 못 입잖아. 입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 더 좋지. 그래도 너무 많이 챙겨드리는 거 아니야? 엄마 매번 고기며 김치며 이것저것 다 챙겨주잖아. 석희야, 사람 사는 건 이렇게 다 베풀면서 사는 거야. 너도 나중에 커서 보면 다 알 거야.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건 없어. 다 서로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베풀면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거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엄마 아빠는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저도 부모님의 이런 나눔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차차 흐르면서 전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생각해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부모님께선 평생을 베풀며 사셨으니 더욱 존경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 졸업을 하고 경기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며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회사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고 남편은 29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녔었어요.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배려심도 좋고 생각이 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제 나이 29살, 남편은 31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처음 제가 시댁에 인사 갔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때 시댁은 정말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지하에 사셨는데 방 2칸짜리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인 시동생은 반도체 공장에 다니면서 근처 원룸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정말 반가워하시면서도 제 눈치를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좋지 않다 보니 혹시라도 제가 나쁘게 볼까봐 눈치를 보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공석희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난 동진이 엄마. 너무 누추한 곳에 와서 어떻게 하나. 우리 이렇게 살아요. 조금 불편해도 여기 앉아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다 이렇게 사시는걸요. 괜찮습니다. 사실 그때 시댁집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판도 여기저기 다 뜯어져 있었고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어요. 공간도 넓지 않아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인사를 온다고 해서 그런지 시모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 갈비찜을 가득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워도 시부모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날 밥을 먹는데 깜짝 놀라기도 했었어요. 밥상 옆으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쓱 지나가기도 했거든요. 진짜 그때 너무 놀라서 소리를 깍 하고 지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시모가 머쓱해 하시기도 했어요. 어머, 많이 놀랐어요? 아유, 제가 또 나타났네. 그러게 여보, 내가 바퀴벌레 약 좀 뿌리자고 했잖아. 아유, 미안해요. 그러게 내가 미리 뿌렸어야 하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요. 첫인사 온 건데 어떻게 이런 꼴을 보이나. 다음엔 내가 싹 다 잡아놔야 되겠어.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사실 당황스럽고 결혼에 대해서 주저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 오히려 솔직하게 본인들의 상황을 드러내는 시부모님이 좋았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환경, 조건부터 물어보는 집안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시부모님은 정말 절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부께서 평생 다니던 회사를 은퇴하시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이사를 오게 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선 제가 참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나 시모께선 저한테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선 정말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한 번도 저에게 집안일을 시켜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나서서 일을 할까 싶어서 저 오기 전에 설거지고 청소고 항상 싹 다 해놓으신 적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시댁에 갈 땐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항상 차려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다들 날 생선을 잘 안 먹었었는데 절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절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아껴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죠. 시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지만 남편도 저희 집에 참 잘했어요. 버섯 농장에 종종 가서 수확도 도와드리고 선별하고 포장해 근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까지 남편이 나서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집 마당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어요. 그날은 참 제 인생에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빠가 구워주는 고기를 먹으며 남편이 정말 좋아했어요. 와, 장인어른 너무 좋습니다. 저 시골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반짝반짝 너무 예쁘고 도시에선 이런 거 절대 볼 수도 없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가? 오늘 자네가 와서 그런지 별이 참 많이 떴네. 오늘 유난히 하늘이 예쁘구만. 고긴 잔뜩 있으니까 배부르게 많이 먹고 가게. 성서방, 내가 주는 이 쌈도 하나 먹어봐. 이거 쌈채소 우리 앞마당에서 재배한 거거든. 올라갈 때 좀 가지고 가서 사돈댁에도 나눠드려. 와, 장모님 역시 장모님이 재배하신 건 다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네요.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 처가댁에만 오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간다니까요. 이러다가 살찌겠어요. 그렇게 살뜰하게 자라는 남편에게 더욱 고마워 저 역시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으로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2년 차에 전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됐습니다.
첫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부모님이 제 건강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뱃속에 품고 있어야 하니 매일 제 안부를 묻고 조마조마해 하셨습니다. 출산을 할 때도 산통을 겪는 절 보며 옆에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사실 원래는 의사가 제왕절개 권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애들을 생각하면 자연분만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자연분만을 고집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제 생각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애를 낳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때의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난산이었답니다. 그때 겨우 정신 차렸을 때 제 곁에 시모가 계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선 눈물만 흘리시고 안쓰러워하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우리 손주들 낳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근데 2번은 낳지 말거라. 이러다가 너 몸 상할까봐 나랑 네 시애비랑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알아? 아휴, 정말 2번은 못할 일이다. 어머님, 아이는 보고 오셨어요?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고맙다, 고마워. 손주들 낳아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넌 아무 걱정 말고 네 건강만 챙겨. 다른 것보다 산후조리를 잘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제 손을 꼭 잡으며 안아주시는데 정말 절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누구보다 제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게 다 느껴졌어요. 신생아는 거의 2시간마다 깨서 수유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신생아가 둘이다 보니까 정말 혼자서는 버겁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시부모님이 오셔서 한 명씩 맡아서 봐주셨기 때문에 전 낮에도 틈틈이 쉬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께서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신 덕분에 전 정말 별탈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100일이 되었을 땐 깜짝 놀랄 만한 선물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돈을 모으셔서 50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며느라,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다시 넣으세요. 저 어머님 아버님이 산후조리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허,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네가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손주들이랑 너 볼 면목이 어디 있겠니? 얼른 받아, 얼른. 그렇게 제 손에 꼭 쥐어주시는 용돈을 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후에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 더 넣어서 챙겨드렸어요. 늘 부모님께서 하시던 말처럼 돈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시부모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서 저희 가족들은 더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면서 배려를 해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출산 후 저와 남편도 달라진 게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사실 남편 회사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일을 잘하다 보니 다른 직원들이 계속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이라 결국 남편은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남편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장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워낙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남편이라 전 걱정 없이 장사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 친구 상진이 알지? 왜 장어집 하는 애 있잖아. 걔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장어집을 내놓으려고 하나 봐. 그래도 지금까지 애정 가지고 꾸려낸 가게인데 아무한테나 넘기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장어집을? 당신 괜찮겠어?
당신 다른 프랜차이즈 가게 알아보고 있었잖아. 안 그래도 한 몇 달은 가게 인수하기 전에 일하면서 배우려고.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만 좋다고 하면 바로 시작해보려고. 그래, 당신이라면 뭐든 잘할 거야. 한번 잘해봐. 그렇게 남편은 장어집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운영 방법이나 요리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서 장어집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받았던 월급보다 거의 2배, 3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열심히 노력을 한 만큼 돈이 들어온다는 게 좋았습니다. 정말 남편은 밤낮 없이 열심히 운영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내놓기 위해 노력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복이 들어오더라고요. 장어집을 운영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전 시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틈만 나면 보일러가 고장나고 비만 오면 지하로 물이 차오르기도 하는 지하방이 정말 내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돈들로 20평짜리 3층에 있는 주택을 시부모님 집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집 한 채 얻어드리는 거 어때? 안 그래도 장마 때마다 물 들어와서 난리였잖아. 나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번 장마에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물이라도 잠겨봐. 이참에 우리 집 하나 해드리자. 정말? 당신 그런 생각까지 한 거야? 진짜 내가 무슨 복이야. 당신 진짜 고마워. 우리 부모님 생각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솔직히 나도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뭘, 나도 우리 시부모님 걱정 많이 한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여보. 남편은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마련해드린 집이 4층짜리 주택이었는데 3층 집을 구입해서 시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서울처럼 비싼 건 아니었고 작은 집이었지만 지하에서 위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께 그 집을 공개했을 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잠시 갈 곳이 있다고 말하고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갔는데 입구에서 눈을 감아보라고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눈 한번 감아보세요. 따라라라따. 짠! 여기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집이에요. 어때요? 오메,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네, 이제 보일러 안 돌아서 냉방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휴, 고맙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밖에 없구나. 언제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 아휴, 우리가 무슨 호강이야. 고맙다. 아휴, 우리 며느리 덕에 정말 고마워. 그날 시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나선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시느라 잔병도 많이 걸리고 계절마다 춥고 덥고 물이 차오르면서 집 걱정을 안 한 적도 없었거든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너무나 좋아했어요. 집을 선물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동생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새 집에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부모님은 축하주도 드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머님, 이렇게 좋은 날 노래 한 곡 하셔야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그럴까 그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어머, 어머님 노래도 진짜 잘 부르시네요. 정말로 노래처럼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산다, 살아.
며느라, 정말 고맙다. 내가 아주 널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야. 정말 고마워. 시부모님은 정말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저에게 매일매일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시댁엔 또 하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예비 동설 처음 봤을 땐 정말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착하고 참할 것 같더라고요. 성격 좋고 착한 시동생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잘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축의금도 500만 원을 해주기도 했어요. 정말 두 사람이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시동생과 동서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바쁘기도 했고 저 역시 쌍둥이 육아라느라 정신이 없어 자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더라도 동서와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동서가 결혼하고 첫 번째 어버이날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시댁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먼저 연락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반응이 좀 놀랍더라고요. 동서,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잖아. 당일날엔 동서 친정 갈 거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좀 당겨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다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그때 시간 돼? 아, 어쩌죠? 저 이번 주에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버이날에 같이 볼까? 어버이날 때문에 이번 주에 친정 가는 거야? 그럼 나도 이번 주에 친정 갔다 올게. 다 같이 어버이날에 보자. 네? 어버이날은 각자 집 챙겨야죠. 그날은 저 일해서 시댁에 못 가고 정 챙기고 싶으시면 형님이 알아서 챙기세요. 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종종 동서와 시댁 일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남일 얘기를 하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과도 별다른 교류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생신이고 명절이고 특별한 날엔 늘 동선 바쁘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동서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있을라 치면 꼭 시동생은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런 게 내로남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시동생 결혼식 2년 후에 저희 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가게를 일찍 닫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표정을 봤는데 아주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여보, 우리 가게 영업 정지 받을 것 같아. 어쩌지? 미안해. 뭐? 영업 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오늘 학생들이 속이고 가게에서 술을 마셨어. 신분증을 보긴 했는데 그게 본인 거가 아니었나 봐. 술 다 마시고 나서 술값 못 내겠다고 자기들 미성년자라고 신고 안 할 테니까 100만 원만 달라고 하는데 나 참 기가 막혀서 술값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고 그 돈 못 준다고 하니까 경찰에 바로 신고했더라고. 정말 요즘에 못된 학생들이 많다곤 했지만 이런 일까지 겪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도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신분증 검사를 좀 더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확인을 했는데 학생이 콧수염도 있고 머리도 길고 신분증에 생긴 사진과 비슷하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신분증은 그 학생 것이 아니라 친형의 신분증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이 정지되었어요. 그 뒤로 일을 쉬게 되었고
정지 후에 가게를 다시 열게 됐지만 가게 이미지도 이미 안 좋아지고 단골 손님은 다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마스크 시국까지 겹치게 되면서 장사는 더더욱 안 되기 시작했죠. 적자가 나자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기 시작했는데 결국 2년, 3년을 버티다가 저흰 두 손 두 발을 다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스크 시국일 때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나요? 저희도 역시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수중에 남는 거라곤 빚밖에 없더군요. 남편은 정말 하루하루 주름이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냥 너희가 해준 집 팔자. 이거 팔아서 너네 빚부터 갚고 우린 그냥 원룸으로 작은 집 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평생 편하게 사시라고 마련한 건데 그냥 지금 있는 집 정리하고 다른 집으로 저희가 이사 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휴, 그래도 또 우리 손주들을 봐서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러니? 어머니, 저희 아직 젊잖아요. 인생에 이런저런 실패도 있는 거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저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시부모님 집을 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저희가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정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27만 원 정도 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내고서도 정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가 통했는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랍니다. 저희가 입주한 곳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래도 저희 네 식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후로 저도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니게 되었고 남편도 공장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을 시작했어요. 서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위기쯤이야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믿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족만 보고 살자는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년 설날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지내기로 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낮부터 오순도순 음식도 마련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날 집으로 가려고 하니 명절에 했던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원래도 시부모님이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었다 보니 싸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에게 묻게 되었어요. 동서, 이거 음식 남은 거 가지고 갈 거야?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어제 많이 음식을 장만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휴, 저흰 그거 안 먹어요. 어제 먹은 것도 질려요, 질려. 동서의 말에 전 그 음식들을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팩에다가 하나하나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두고 먹으면 아이들 반찬으로도 할 수 있고 바쁠 때 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때 전 정말 경악할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분명히 절 보고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동서가 다른 곳을 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휴, 진짜 누가 월세 거지 아니랄까봐 저런 음식 쓰레기도 잘 챙기는 것 좀 봐. 아휴, 저런 것도 귀한가 보네. 불쌍하다 불쌍해. 분명히 절 보면서 말한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 하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동서에게 따져 물었어요. 동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어? 지금 나한테 우리 월세 산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건데 음식 산 사람이 지금 나밖에 없잖아. 지금 나한테 그런 거냐고. 아이, 형님, 그냥 농담한 거예요, 농담. 이래서 형님이 문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전 동서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인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됐고, 거기다가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동서 이런 말은 제 화를 부추겼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에 큰 소리를 내고 싶진 않아 꾹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꾹 참던 저를 폭발시킨 건 바로 동서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진짜 형님, 저보다 손윗 사람이면 좀 어른스럽게 체면도 차리고 그래야죠. 어떻게 말 한마디 이렇게 욱하시는지 농담도 못해요? 참. 동서, 진짜 안 되겠네. 내가 웬만해선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참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우리나라 족보가 왜 이렇게 손윗 사람, 손 아랫 사람 이렇게 나눈 줄 알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손윗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어쩌실 건데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어쩌신다고요? 형님이 형님답게 행동하셔야죠. 말 하나에 그렇게 화내시면 이건 어린아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전 동서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바쁘겠거니 신혼이니까 하는 이유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배려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서는 자신이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동서 말대로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음식들을 정리하고 나서 일주일 뒤 전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시댁 김장을 해야 하니 김치통을 들고 오라고 했어요. 그동안 김장날이면 동선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김치통만 딸랑 들고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날은 동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느지막한 저녁이 되어서야 나타났는데 그날 역시도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김치통만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일이 좀 바빠서요. 와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이, 형님, 고생 많으셨죠? 제가 뒷정리는 할게요. 내일 쉬는 날이라서요. 김장 다 끝나셨죠? 어머, 동서 잘 왔어. 안 그래도 우리 김장 어떻게 해야 하나 했다니까? 오늘 배추가 잘 안 절여져서 낮에 김장을 못했거든. 잘 왔네, 잘 왔어. 안 그래도 일손이 필요했는데 동서 일 다 끝났지? 내일이 쉬는 날이라고? 아이, 그럼 잘 됐네. 저기 가서 그럼 김치 속부터 만들자. 네? 아직 김장을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도 안 하신 거예요? 말했잖아. 배추가 잘 안 절여졌다고. 내일 할까 했는데 내일 동서 쉰다니까 내일은 푹 쉬고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 얼른 하자. 아이, 뭐해. 가서 배추속 얼른 안 만들고. 만드는 법은 알지? 아유, 동서 김장하는 거 한 번도 안 왔었지 참.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일단 무부터 채 썰어. 그거 하고서 양념 만들자고.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이 정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동선 부랴부랴 장갑을 낀 채 물을 썰러 갔어요. 사실 시모는 제 말을 듣고서 별다른 말을 안 하셨어요. 아마 제가 왜 이러는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무를 준비해 동서에게 다 채를 썰라고 하고 난 뒤엔 양념까지 뒤섞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너무 힘들다며 툴툴대더라고요. 아, 형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아주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럴 때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한테 같이 오자고 하는 건데. 어머, 동서, 지금까지 우리 늘 어머님이랑 나랑 이렇게 둘이서만 했어. 힘들지?
동서가 알아서 다행이다. 다음엔 동서 그러니까 꼭 참석해. 내년부터 남편이랑 서방님도 꼭 오라고 할게. 알았지? 동선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표정은 단 한 번도 웃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고 나서 김치 속까지 다 채우고 들고 온 김치통에 가득 담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전 동서에게 저녁으로 수육이라도 삶아 먹자고 했지만 동선 피곤하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안 하던 일을 했으니 온몸이 다 뻐근하고 결렸을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동선 자리에서 한 번 일어서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차려지는 밥만 먹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달랐죠. 동서, 다 먹었지? 이제 그릇 좀 정리하자. 내가 그릇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을 테니까 동서가 설거지해. 기름 많아서 따뜻한 물 받아서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돼. 알았지? 네? 제가요? 형님,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늦어서 저희 내일 출근하려고 하면 지금 가서 정리하고 씻고 해야 하거든요. 어쩌죠? 에이, 설거지 하는데 1시간이 걸려, 2시간이 걸려. 해봤자 이거 몇 개도 안 되는데 가서 얼른 해. 이거 몇 개나 된다고 그래. 그래 여보, 오늘은 우리가 하고 가자. 매번 형수님이랑 형이 고생했는데 음식도 다 형수님이 차리신 거잖아. 당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래.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자고. 평소였으면 저도 동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말렸겠지만 그날은 제가 오히려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동선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동서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식구들도 제 생각에 힘을 보태주고 동서도 싫다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설거지는 동서와 서방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나 부엌에 들어갔을 때 서방님은 잠시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온 걸 보고선 동서가 갑자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제가 저번에 월세 거지라고 해서 형님 진짜 쪼잔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 했다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괴롭히세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괴롭히다니. 솔직히 지금까지 동서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고작 설거지하고 뭐 저번에 김장한 것 때문에 그래? 참, 동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일 아닌 거 몰라? 아니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김장도 그때 정말 힘들게 하고 제가 다 했잖아요. 낮에 일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제가 설거지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텃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고작 월세 산다고 말했다고 그러는 거냐고요. 이러니까 없는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마지막 동서의 비아냥에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한 소리를 하려고 하자 등장한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만 동서를 향해 소리를 쳤어요. 예, 둘째야. 너 어떻게 네 형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어?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나 신경 쓴 게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네 형님이 그래도 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봐줘라 해서 내가 지금까지 별말 안 한 거다.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니야? 월세 거지? 너 네 형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 집도 거지로 보고 있었던 거겠네. 아이구야, 내 정말 기가 차서 어디서 그런 막대 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시모의 고함에 온 가족들이 깜짝 놀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고 시부고 시동생이고 모두 들어와서 상황을 살펴봤어요.
그러더니만 제일 먼저 화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뭔가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아는 듯 했어요. 당신 또 그런 소리를 했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그런 걸로 판단을 해?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형수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농담으로 그런 소리 했던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형님한테 쩔쩔매는 건데. 며느린 형님이고 나고 다 마찬가지인데 왜 형님한테만 다들 쩔쩔매는 거냐고. 당신 입 못 다물어?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형수님이 여기 이 집도 다 마련해 주신 거고 우리 신혼집 융자 형수님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거야. 알기나 해? 당신 땡전 한 푼 안 들고 온 거 형수님 다 아시면서도 지금껏 그런 소리 한 번 해본 적도 없다고. 월세 거지? 당신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어디 사나 하면서 금 나누고 그랬던 거 여기서도 그 짓거리 한 거야? 진짜 내가 창피하다 창피해. 뭐? 어떻게 형님이 우리 신혼집 융자를 해줘? 그거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어휴, 형이 아니라 형수님이 도와준 거라고, 형수님이. 그래서 내가 좀 잘하라고 했잖아. 형수님이 당신 눈치 보일까봐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어휴, 그 배려도 모르고 정말. 네, 그랬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당시 사실 신혼집 마련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사택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신혼 살림을 차리기엔 좀 힘든 환경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서도 거기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와 남편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신혼집 마련에 보태줬던 거였어요. 동선의 집도 여유롭지 않은 편이었고 동서가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던 터라 저희 도움이 없었다면 원하는 신혼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였어요. 그동안 참 착하고 저한테도 잘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기꺼이 도와줬던 거였는데 동서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동서는 충격을 받은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동생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당신 그동안 어울리던 사람들이랑 돈으로 금 나누면서 잘도 지냈지? 그래, 거지 같은 남편이랑 이제 헤어지고 당신 원하는 대로 부잣집에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해. 나도 당신같이 허영심 많은 여자랑은 그만 살 테니까. 그래도 잘 사는 모습 부모님, 형수님, 형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여기서까지 이러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뭐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당신이랑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우리 집 거지 같고 형네도 못 산다고. 시부모 사는 집도 거지 같아서 받을 유산도 없다면서 결혼 잘못했다고 하는 거. 그래, 다 그만두자, 그만둬. 그날 잘못 들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잘못 들은 거 아닌 것 같네. 그만해. 형수님,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 그만하겠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시동생은 격하게 저항하는 동서를 데리고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어울리는 사람들과 돈으로 사람을 나눠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접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대하고 무시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그저 그런 일이 있어도 설마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며 지나갔었는데 저한테 하는 짓을 보고선 정말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동생은 동서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동선 본인 처지도 생각도 안 하고 반도체 공장을 다니면서 버는 돈이 크니 실컷 사치를 부리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본인이 버는 돈은 다 본인 사치로 썼으니 그걸로 시동생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내야 할 상황까지 되고 나서야 동선 절 찾아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발 남편한테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오해라고. 저 진짜 돈으로 그렇게 사람 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월세 거지라는 말을 하나? 이거 동서가 만든 거야.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동서가 다 이렇게 만든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아, 형님, 저 이렇게 이혼하면 저 진짜 망해요. 위자료도 내야 되고 친정에서 이 사실 알면 저 진짜 쫓겨나요. 제발 형님이 저희 남편 마음 좀 돌려주세요. 그래도 남편이 형님 말은 듣잖아요. 제발요. 내가 왜? 동서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알아서 해. 왜 나한테 그런 걸 부탁해?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럴 때만 형님이야? 본인 덕 볼 때만 윗사람 대접해 주는 건가? 속 보인다, 속 보여. 난 동서 같은 속물이랑은 상대 안 해.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끝까지 동선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전 그걸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절 무시하고 급을 나누며 대했다는 걸 생각하면 속부터 화가 끓어오르거든요. 결국 시동생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동서가 사칠 부린 게 많았던 모양이더군요.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시동생이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신혼집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만큼 동서가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동선 다시 어려운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친정에서 거의 가장이나 다름없었는데 결혼으로 거기서 겨우 빠져나왔던 거였거든요. 아마 혼자서 번 돈을 온 가족이 다 쓰다가 결혼하고선 자기 혼자서 쓸 수 있게 되니 사람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친정으로 들어간 동선, 결혼 전처럼 모든 월급을 가족들이 다 쓰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동서가 왜 돈으로 사람 급을 나눴던 건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동서의 마음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그렇게 이혼을 하고서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이렇게 사정 나아진 거 다 형수님 덕분인 거 압니다. 저라고 모를까요? 형수님 덕분에 부모님 편한 집에서 잘 사시고 계시고 저도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에 사시는 건 어떠세요? 네?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라고요? 네, 어차피 전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려고요. 집을 처분하기도 그렇고 형수님네 지금 사는 집은 작아서 애들도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들어와서 사시면 저도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형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네요. 시동생은 그 신혼집을 저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살던 임대주택은 방이 2개라 애들 방을 따로 주기 힘들었는데 이젠 각자 방을 쓰고 있답니다.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엔 다 같이 가족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 겨울에 저희 어디 갈까요?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올까요? 어머님, 아버님, 제주도 또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좋지. 제주도 좋아. 나야 뭐 어딜 가든지 좋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아주 호강하는구나. 평생 여행 한번 꿈꾸지 못했을 뻔했는데. 에이, 어머님, 다음엔 해외여행도 갈 건데요.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전 시댁 식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며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건강하시고 시동생도 아픔을 이겨내고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아직까지 건강하게 버섯 농사를 짓고 계시고 남동생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다 잘 지내고 있어
사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많아요. 솔직해지자면 지금도 여전히 힘든 고비는 남아있답니다. 그렇지만 그 고비가 언젠간 든든한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잘 될 때까지 열심히 살려고요. 속담 중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희가 노력을 하는 만큼 그 결실을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속까지 어지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 소식들로 심란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잘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